경상북도 경주 신라 천년의 고도입니다. 첨성대가 하늘을 바라보고 불국사의 석가탑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도시 한가운데 낡은 소설대문 하나가 수백 년째 조용히 서 있습니다. 대감댁 치고는 놀랍도록 낮고 소박한 문. 그 안으로 들어서면 99칸짜리 고택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마당 깊숙한 곳, 곳간 앞에는 작은 쌀통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누구든 배가 고프면 한 주먹씩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분,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무려 12대,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만석군의 부를 유지하고 지금까지도 모든 한국인의 존경을 받는 가문이 있습니다. 바로 경주 최부자 집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재산을 지켰고 왜 흉년만 들면 집안에 보관하던 땅 문서를 모조리 꺼내 불태웠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재벌가에서 동학의 창시자가 독립운동가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가문에 내려오는 6가지 가훈, 육훈을 통해 우리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해답을 찾아보시죠. 경주 최부자집의 이야기는 1600년대 초 최진립이라는 한무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임진왜란이 터지자 그는 의병을 일으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공조 참판, 삼도 수군 통허사 등 요직을 지내며 나라에 헌신했지요. 그리고 1636년 병자호란이 터졌을 때 이미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그는 다시 말에 올랐습니다. 결국 전쟁터에서 순국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 눈여겨볼 장면이 있습니다. 최진립이 전쟁터로 떠나던 날 그를 따라온 종 옥동과 기별이 있었습니다. 최진립은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일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거절했습니다. 주인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는데 어찌 우리가 충노가 되지 못하겠느냐며 끝내 곁을 지키다 함께 전사했습니다. 그 후 최진립의 후손들은 대대로 두 종의 제사상을 함께 차렸습니다. 당대에는 양반이 노비에게 절을 한다며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지만 꿋꿋이 그 예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경주 최부자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신분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집안. 그 정신이 300년 가운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본격적인 부의 축적은 최진립의 아들 최동량 때에 시작됩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황폐해진 땅을 개간하고 형산강이 물줄기를 끌어들여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이양법을 도입해 생산성을 크게 높였고 집안의 종들에게 일종의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중간 관리자를 두지 않아 소장료를 낮게 받는 구조도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정하게 운영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부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가문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최동량의 아들 최국선 대에 도적대가 집을 습격한 것입니다. 재산을 빼앗기고 나서 최국선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우리 집이 도적의 표적이 되었는가? 우리가 쌓아둔 것들이 이웃의 눈에 어떻게 보였는가? 그 성찰에서 나온 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가훈입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자, 그렇다면 경주 최부자집에 내려온 6가지 가훈, 육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에도 교촌 고택의 담벼락 앞에 표지판으로 세워져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는 그 가르침들입니다. 첫 번째 가훈.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 출세하려면 더 높은 관직에 올라야 하는데 왜 스스로 한계를 그었을까요? 이 집안은 실제로 9대에 걸쳐 진사를 배출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오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반드시 권력 싸움에 휘말리게 되고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 있다는 것. 권력 대신 품격을 선택한 것이죠. 우리 시대로 가져와 볼까요? 더 많이 가지려다 있는 것마저 잃는 경우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보았습니까?
최부자 집은 그 욕망을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두 번째 가훈. 재산은 만석 이상 지니지 마라. 만석군이면 충분하다. 그 이상 들어오는 소득은 이웃에게 돌려주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집안의 소유 토지가 늘어 수확이 만석을 넘어서면 그 초과분이 자연스럽게 소작인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오히려 최부자 집의 재산이 늘어나길 바라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땅을 팔려 하면 앞다퉈 최부자 집에 소개할 정도였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이웃이 함께 번영하는 구조, 그것이 이 가훈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훈.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마라. 다른 지주들은 흉년이 들면 굶주린 백성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여 덩치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최부자 집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웃의 위기를 내 기회로 삼지 않는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가 300년 동안 지역 민심을 붙들어 두는 힘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활빈당이 들끓고 밀란이 일어났을 때 분노한 농민들이 다른 부잣집은 불태워도 최부자 집만큼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병장 신돌석이 일제의 눈을 피해 몸을 숨겨야 했을 때 그가 찾아간 곳도 최부자 집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정한 노후 대책은 보험이 아니라 인심이었던 셈입니다. 네 번째 가훈. 집에 온 손님은 융숭하게 대접하라. 최부자 집 앞마당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이었습니다. 나그네도 선비도 배고픈 사람도 문을 두드리면 내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며 민심을 헤아렸습니다. 곳간 앞에는 작은 쌀통을 두어 지나가는 행인 누구든 한 주먹씩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되 한 주먹만. 나누되 절제하는 그 균형의 지혜였습니다. 다섯 번째 가훈.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것이 아마 가장 유명한 가훈일 것입니다. 쌀 800석이 들어갈 만큼 큰 곡간을 7채나 지어두고 풍년에 채우고 흉년에 열었습니다. 담보로 잡았던 땅 문서는 사람들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2대 300년 동안 이 집의 곡간에 쌀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나누면서도 항상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굶어 죽어가던 이들이 이 광경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최부자 집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가훈. 가문에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부자집 며느리가 비단옷이 아닌 무명옷을 입는 것. 처음에는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깊습니다. 이 집안의 생활이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몸으로 느껴라. 우리 이웃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아라. 그 3년의 무명옷 생활이 끝난 뒤에야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주 최부자 집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동학의 창시자 수훈 최재우 그리고 2대 교주 해월 최시영입니다. 두 사람 모두 경주 최부자 가문과 이어진 인물들입니다. 재벌가에서 혁명가가 나온 셈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최부자 집은 기득권 세력이면서도 수백 년 앞서 혁신적인 생각을 실천해 왔습니다. 신분제가 폐지되기 한참 전부터 종의 영전에 절을 했고 1920년대 소작쟁이에서 소작인들이 요구했던 소작료 5화를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스스로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천도교의 핵심 사상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그 정신은 최부자 집이 오랫동안 몸으로 실천해온 인간 존중의 정신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20세기 초 일제강점기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최부자였던 문파 최준 선생. 1884년에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최익현, 신돌석, 손병희 등 항일 지사들이 집을 드나드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나라가 일제에 넘어가자 그는 결심했습니다. 300년이 쌓아온 이 재산을 나라를 되찾는 데 써야겠다고. 1915년 그는 조선국권회복단의 경주군 대표로 참여해
자금을 댔다가 1년여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풀려난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과는 사촌 처남 관계였는데 재물을 맡아 독립자금을 댔습니다. 일제 밀정의 기록에는 최준이 현금 2만 원을 직접 들고 상하이에 나타났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의 연간 총 지출이 6만 원 정도였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금액이었는지 짐작이 가시니까? 그러던 중 안희재라는 인물이 교촌에 찾아옵니다. 안희재는 독립운동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부산에 백산상회라는 무역회사를 차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준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회사를 더 크게 키워서 겉으로는 무역회사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임시정부에 자금을 보내자고. 최준은 한 달 가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눈 끝에 뜻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1919년 백삼무역 주식회사가 출범했습니다. 최준이 사장을 맡았고 자본금은 100만 원. 서울과 원산, 대구, 심지어 만주에까지 지점을 두었습니다. 이 회사는 처음부터 수익을 남기려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거래에서 손해를 봤다거나 수출품이 약탈당했다거나 외상값을 받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며 자금을 빼내 임시정부로 보냈습니다. 일본 경찰이 눈을 번뜩이며 감시했지만 장부 거래라는 형식 덕에 쉽게 꼬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최준은 부친과 함께 만석군 재산 대부분을 담보로 35만 원을 대출받아 회사에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1928년 백삼무역 주식회사는 130만 원의 부채를 지고 파산했습니다. 300년 부의 역사가 통장 잔고에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1945년 귀국한 김구 선생이 최준을 불렀습니다. 경교장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구는 독립운동 자금 장부를 꺼내 최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최준도 자신이 보낸 자금 명세서를 펼쳤습니다. 두 장부를 대조해 보는 순간 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이 점차 통곡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이 보낸 돈 가운데 절반이라도 임시정부에 전달됐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장부를 보니 한 푼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최준은 창문을 열고 나가 안희재 묘소가 있는 방향을 향해 외쳤습니다. 백산, 나를 용서해 주게. 내가 준 돈이 절반만이라도 전달됐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나를 용서해 주게. 그날 그의 통곡은 김구 선생이 곁에서 위로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방 후 최준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만석군의 재산은 나라를 위해 쏟아부었고 회사도 파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을 모아 이번에는 교육에 바쳤습니다.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대구대학을 설립하는 데 전 재산을 기부한 것입니다. 사실 최준은 이미 1911년에 경주 월성초등학교의 전신인 사립 월성여학교를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당시 초등 교육을 받지 못하던 여성들을 위한 학교였습니다. 교육에 대한 그의 뜻은 젊은 시절부터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300년 부의 역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승화된 것. 최준 선생은 197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86년의 삶 동안 그가 물려받은 것은 모두 나라와 사회에 돌려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주 최부자집 300년의 발자취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가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버리는 법에 가깝습니다. 권력을 버리고 품격을 택했고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택했으며 마지막에는 재산을 버리고 나라와 교육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버리면 버릴수록 이 가문은 더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가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 먹여 살리고 집 한 칸 마련하느라 앞만 보고 달려왔죠.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멈춰 서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떠난 뒤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 돈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최부자 집처럼 당당한 자부심을 남길 것인가? 진정한 부자는 통장 잔고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나를 그리워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경주 교촌 그 낮고 소박한 소설 대문은 오늘도 서 있습니다. 그 문을 드나들었던 수많은 나그네들, 굶주린 이웃들, 독립운동가들, 그들 모두가 증인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면 결국 더 오래, 더 넓게 남는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21세기 최부자가 되는 첫걸음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불꽃을 피웠다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자의 조건은 무엇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최부자 집의 정원처럼 늘 푸르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발해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